완전 돌아버리겠네. 진짜. 내가 왜 한국까지 와서 이 고생이야.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던 거야. 완전 미친 짓이었어. 여기 스위스 출신 미모의 20대 여성이 칠흑 같은 산속 홀로 덩그러니 다친 발목을 부여잡고 울먹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없었고 다만 알프스에 한국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한국으로 출장을 와서 예상치 못한 대참사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본 사연은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인물과 내용 일부는 각색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산을 연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나 베버입니다. 올해 27이고요. 제 인생 대부분을 스위스 알프스에서 보냈죠. 스위스에서 자라면서 고향을 둘러싼 웅장한 산들을 존중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1953년 셰르파 텐징 노르가이와 함께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뉴질랜드 등반가 에드먼드 힐리 경과, 이탈리아 출신의 전설적인 등반가로 보조 산소 없이 에베레스트에 오른 최초의 인물인 라이니 홀더를 존경해서 저도 등산가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산악 구조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산악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초 아침에 상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을 때 또 다른 유럽 지역에서 임무를 맡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쯤. 제가 잘 아는 산들이 있는 곳이요. 그런데 상사는 전혀 예상 밖의 임무를 주더라고요. 한국에 가야겠어. 상사가 책상 너머로 서류철을 밀며 말했습니다. 거기 산악 구조 시스템 평가가 필요하대.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이요? 거기 진짜 산이 있긴 한가요?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죠. 상사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엘리나, 내가 놀랄지도 몰라. 설악산에 대해 들어본 적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진짜 산이라 하면 알프스나 로키 산맥, 아니면 히말라야 같은 곳이었거든요. 한국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류철을 집어들어서 페이지를 넘기며 사진들을 봤는데 제 스위스 산들에 비하면 그냥 완만한 언덕처럼 보였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왜 우리 도움이 필요하죠? 별로 험난해 보이지 않는데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근 은퇴한 가족 친구 한스에게서 메시지가 온 거였죠. 한스와 그의 아내는 조기 은퇴 후 여행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한파이어족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최근 한국에서 돌아왔더라고요. 엘리나, 우리 설악산에서 등산했어. 스위스 떠난 이후 본 산 중 가장 아름다운 산이었어. 트레일, 사찰, 경치 정말 놀라웠어. 라는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스는 경험 많은 산악인이거든요. 그가 감탄했다면 어쩌면 이 한국의 산들도 생각보다 대단한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산이 과연 제가 자란 장엄한 산들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동네 클라이밍 짐에서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 설악산 정상에서 보는 일출이 얼마나 멋진지 이야기하고, 카페에서는 여행객들이 한국의 산길에서의 모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죠. 갑자기 세상이 저에게 뭔가를 알려주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도요. 저녁마다 한국의 산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은지 깨달았습니다. 설악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었습니다. 국립공원의 중심이자 사찰과 희귀한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곳으로 1700m가 넘는 도전적인 봉우리도 있었죠. 하지만 화면에 보이는 숫자로는 저를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으로는 그 산비탈에 서 있을 때의 느낌을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결국 한국으로 가보게 됐습니다. 직업적인 호기심과 개인적인 회의감이 뒤섞인 채로요. 평소 챙기던 장비를 대충 챙겨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여행이 단순히 제 산에 대한 시각만 바꾸는 게 아니라 제 인생과 자연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를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웃음이 나와요. 하지만 아직 제 이야기가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우선
한국에 도착했던 순간부터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제 자신만만함이 어떻게 저를 그 산비탈에서 큰 위험에 빠뜨릴 뻔했는지부터 말이죠. 인천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습한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스위스에서 익숙했던 맑고 시원한 산 공기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가벼운 재킷, 간단한 간식들, 그리고 평소 신던 운동화만 넣은 가방을 다시 매만지며 돌아보면 왜 이렇게 준비를 대충 했나 싶습니다. 한국 산엔 본격적인 등산 장비는 필요 없겠지 하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스위스 알프스의 높은 봉우리들을 떠올렸어요. 유럽에서 가장 힘든 산들도 몇 개는 올랐는데 설악산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설악산 국립공원 근처의 속초까지 가는 버스를 타고 4시간 정도 가는 동안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점점 푸른 언덕으로 바뀌는 게 보였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들이 부드럽게 보이는데 제가 익숙한 뾰족뾰족한 봉우리들과는 달랐어요. 이번 과제는 금방 끝내고 쉬운 일일 거라며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호텔에 도착했더니 나이 지긋한 주인 아주머니가 산 날씨에 대해 경고해 주시더라고요. 설악산 쉽지 않아요. 라고 서툰 영어로 말씀하시며 비와 안개에 대한 몸짓을 하시는데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제대로 듣지는 않았습니다. 더 큰 산에 도전하기 전에 수없이 들었던 조언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이 벌써 한국 등산객들로 가득했어요. 다들 튼튼한 등산화에 등산 스틱, 여러 겹의 기능성 옷을 입고 있고 몇몇은 비상용 담요까지 배낭에 넣고 다녔어요. 저도 제 운동화랑 얇은 재킷을 내려다보며 잠깐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곧 떨쳐냈습니다. 등산하기 딱 좋은 아침이네 하고 혼자 말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처음엔 완만한 길이 이어지면서 키 큰 소나무들이 빽빽한 숲을 지나갔어요. 공기가 신선하고 달콤한 냄새가 나고 작은 시냇물이 가끔씩 길을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었죠. 새들이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고요. 모든 게 안전하고 쉬워 보였습니다. 첫 2시간은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잘 관리된 길을 따라 가볍게 걸을 수 있었죠.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들이 길을 잘 안내해주고 있었고요. 지나가는 한국 등산객들이 친절하게 손을 흔들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 주는데 제 신발을 보고는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내는 사람도 몇 있었지만 못 본 척했습니다. 고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길이 가팔라졌습니다. 바위가 있는 길에서 운동화가 조금씩 미끄러지기 시작했죠. 나무가 드문드문해지면서 바람도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괜찮아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조금만 더 가보고 돌아가면 돼 라고 생각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아직 신호가 꽉 차 있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알프스에서는 산 중턱쯤 가면 신호가 끊기거든요. 기온이 확 떨어져서 가벼운 재킷에 지퍼를 올렸지만 그걸로는 충분히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래 머물 생각이 아니니까 별일 없을 거라고 다독였습니다. 안개가 서서히 끼더니 점점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끓는 우유가 넘치는 것처럼 순식간에 사방이 하얗게 뒤덮였죠. 그동안 의지하던 분명한 표지판들도 안개 속에서 하나씩 사라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에 단단한 땅도 한 걸음 한 걸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얇은 얼음이 갈라지는 것처럼 제 자신감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만만하게 봤던 산이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저를 확인시켜 주었죠. 하지만 돌아가기보다는 또 하나의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요. 때로는 가장 큰 실수가 작은 잘못들이 쌓여서 이루어지기도 하죠. 안개가 짙어지고 날이 어두워질수록 제가 생각했던 산 안전 전문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곳 설악산에서는 그저 준비 없이 무모하게 도전한 등산객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 실수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가 될 거라는 걸 깨달았죠. 잠들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바위가 오후 햇볕에 따뜻하게 데워져서 너무 편했고 등산을 하느라 다리가 피곤했거든요. 그냥 잠깐만 쉬려고 했는데 피곤함이 저를 덮쳐버렸습니다. 눈을 감으면서 사람들이 이 산에 대해 경고했던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생각했습니다. 스위스에서 겪었던 산에 비하면 여긴 정말 쉬워 보였거든요. 눈을 떴을 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변은 어둡고 낯설기만 했습니다. 해는 어디로 간 거지? 내가 얼마나 잔 거지? 앉아있던 제가 주변을 둘러보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따라오던 익숙한 길은 진한 안개에 가려져 마치 회색 숲 속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아까까지 들리던 귀뚜라미 소리도 사라졌고요. 진정하자. 혼잣말을 해봤지만 손이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넌 산 전문가잖아. 할 수 있어. 휴대폰을 꺼내 플래시를 켜려고 하는데 서두르다가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밝은 빛이 어둠을 가르자 안개가 더 혼란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방향이 똑같이 보였습니다. 하얀 안개와 어두운 그림자뿐이었죠.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딱딱한 바위에서 잠들었던 탓에 다리가 뻣뻣했습니다. 기온이 확 떨어져서 제대로 된 재킷을 챙기지 않은 게 후회됐습니다. 가벼운 스웨터로는 차가운 산 공기를 막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왜 준비를 더 철저히 하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자신만만했을까? 길이 근처에 있을 거야.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제 목소리로 위안을 얻으려 했습니다. 휴대폰 불빛을 이리저리 비추며 조심스럽게 몇 걸음 내디뎠지만 아무것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분명 잘 보이던 표식들이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린 듯했습니다. 숨이 점점 가빠지면서 가슴 속에 서서히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산 기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의 두 번째 큰 실수였죠. 어둠 속에서 발 디딜 곳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발이 뭔가에 걸린 것 같았어요. 아마 나무 뿌리나 돌 같은 거였겠죠. 그 순간 저는 그대로 굴러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며 가파른 경사면을 굴러 내려갔습니다. 손에서 놓친 휴대폰은 빛을 이리저리 뿌리며 공중을 날았습니다. 바위와 나뭇가지들이 제 팔과 얼굴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멈추려 했지만 잡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히며 숨이 턱 막혔습니다. 몇 초 동안은 그냥 그대로 누워 숨을 고르기만 했습니다.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 통증이 퍼져왔고 팔과 얼굴에 작은 상처들이 따끔거렸습니다.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애써봤고 움직일 때마다 몸이 쑤셨지만 간신히 앉을 수 있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몇 발자국 앞에서 휴대폰 불빛이 안개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기어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다행히 휴대폰도 깨지지 않았고 저도 어찌됐든 부러진 데는 없었습니다. 물론 온몸이 아프긴 했지만요. 휴대폰 불빛을 주변에 비춰봤지만 익숙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안개와 바위, 어둠뿐이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길이 어디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상황이 완전히 실감이 났습니다. 저는 과소평가했던 이 산에 갇혀서 다친 채로 추위에 떨며 어둠 속에서 혼자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보니 놀랍게도 신호가 꽉 차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알프스에선 이런 외진 곳에서 신호가 잡히는 게 드물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한국의 설악산에서 완벽한 수신 상태가 잡히는 거예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긴급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군가 전화를 받아주길 기다리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산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젠 도움을 받아야 했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그 도움을요. 첫 번째 벨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고 저는 누군가가 빨리 받아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설악산을 과소평가했던 제 자신을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우선은 이 밤을 무사히 넘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비상 호출 버튼을 누르자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가 울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죠. 그러다 차분한 목소리가 완벽한 영어로 받았습니다. 산악구조대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 설악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고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발목이 욱신거리는 게 느껴지면서 제 실수가 떠올랐죠. 진정하세요. 오퍼레이터가 부드럽지만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엘리나예요. 스위스에서 왔습니다. 좋아요. 엘리나 씨. 휴대폰 GPS 신호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동쪽 능선 근처에 계신 것 같네요. 안전한 곳에 계신가요? 휴대폰 손전등으로 주위를 비춰봤습니다. 제가 부딪힌 바위가 작은 피난처처럼 보였습니다. 네.
큰 바위 옆에 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요. 그 자리에 계세요. 구조팀이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 후에 도착할 겁니다. 물은 가지고 계신가요? 작은 배낭을 확인했습니다. 네. 반 병 정도 있습니다. 조금씩만 마시세요. 따뜻한 옷은 입고 계신가요? 저도 모르게 조금 부끄러워지며 대답했습니다. 얇은 재킷 하나만 입었습니다. 더 필요할 거라 생각 못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옷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하자 저는 두 팔을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구조팀이 구급 담요를 가지고 올 거예요. 전화 배터리는 아껴두고 싶지만 통화는 유지할게요. 상황이 변하면 알려주세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오퍼레이터가 한국 여행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봐 주면서 제 정신을 다른 데로 돌려주려고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덕분에 조금씩 마음이 진정됐죠. 스위스에서 저도 구조 작업에 여러 번 참여했지만 구조를 받는 입장이 되니 기분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갑자기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낮은 웅웅거림이었는데 점점 커졌습니다. 뭔가 들려요. 제가 오퍼레이터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저희 구조팀일 거예요. 야간 투시 드론을 사용해 주변을 스캔하고 있을 겁니다. 가까이 오면 불빛이 보일 거예요. 보이면 휴대폰 손전등을 흔들어 주시겠어요? 몇 분 후, 안개 속에서 햇살 같은 밝은 불빛이 뚫고 나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흔들었고 곧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4명의 구조대원이 안개 속에서 나타났고 모두 밝은 오렌지색 유니폼에 반사띠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본 적 없는 장비가 가득 든 큰 배낭을 메고 있었죠. 엘리나 씨. 그 중 한 명이 불렀습니다. 저는 산악구조대 팀장 정선희입니다. 다리 외에 다른 곳은 괜찮으세요? 고개를 저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지만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연수라는 구조대원이 작은 카메라 같은 기계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열화상 스캐너입니다. 추위 때문에 못 느끼고 있을지도 모를 부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중이에요. 해리라는 구급대원은 저에게 은색 구급 담요를 둘러주고 선희는 제 발목을 살펴봤습니다. 뼈에는 이상 없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심하게 삔 거예요. 붕대를 감아 드릴 테니 천천히 내려가면 돼요. 그들이 치료하는 동안 저는 그들의 헬멧에 작은 카메라가 달린 걸 눈치챘습니다. 모든 구조 과정을 기록해요. 연수가 설명했습니다. 새 팀원 교육이나 절차 개선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는 근처에 있던 기둥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주요 등산로에는 CCTV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등산객을 빨리 발견할 수 있죠. 그들은 양쪽에서 저를 부축해 천천히 하산했습니다. 길을 따라가다 보니 곳곳에 비상 전화기, GPS 좌표가 적힌 거리 표지판, 그리고 등산로를 지켜보는 카메라가 보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선희가 말했습니다. 평균 구조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산에서는 1분 1초가 소중하거든요. 산 아래에 도착할 즈음엔 제 자부심이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구조대원들은 단지 장비가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상상도 못했던 기술을 활용해 산악 구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GPS 추적, 카메라, 훈련된 인력, 영어로 응대하는 콜센터까지 모든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었죠. 기지로 돌아오자 의료진이 마지막으로 제 상태를 점검해 줬습니다. 발목에 제대로 붕대를 감으면서 제가 이곳을 너무 얕잡아 본 게 후회됐습니다. 이 산들이 알프스처럼 높진 않아도 이곳의 구조 시스템은 제가 고향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는 선희와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그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산은 우리 모두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줘요. 산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도요. 그녀의 말은 저를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서야 깊이 이해하게 된 진리를 공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작은 호텔방으로 돌아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발목엔 압박 붕대를 감고 있고요. 그날 겪은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영화처럼 맴돌았어요. 설악산에서의 구조는 단순히 산에서의 안전만 알려준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걸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해줬거든요. 핸드폰을 집어들고 아침에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봤습니다. 일이 꼬이기 전에 찍었던 그 사진들요. 산의 풍경은 숨이 막힐 만큼 아름다웠고
제가 기억했던 것보다도 더 멋졌습니다. 한 사진에서는 아침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쳐서 길에 황금빛 무늬가 드리워졌고, 또 다른 사진에서는 독특한 바위들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제가 익숙한 스위스 알프스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이 산에는 이 산만의 매력이 있고 그 자체에 영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어쩌다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이 마치 가벼운 산책이라도 나가는 날인 것처럼 짐을 챙겼던 제 자신을 떠올리면서요. 가벼운 재킷에 부적절한 신발까지 생각할수록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스위스에 있었으면 절대 그런 실수를 안 했을 텐데 제 과신이 큰일 날 뻔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구해준 구조팀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빠른 대응과 첨단 장비는 제가 안전 컨설턴트로 일하면서도 본 적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절 찾기 위해 썼던 열감지 카메라, 산책로마다 설치된 CCTV 네트워크, 그리고 덕분에 전화를 걸 수 있었던 완벽한 통신망까지, 그 모든 것이 등산객의 안전을 위한 치밀한 계획과 투자를 보여줬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나서 경험을 공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메라를 바라보며 영상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는 산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하루의 여파가 남아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죠. 제가 틀렸습니다. 정말 많이 틀렸습니다. 실수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개가 어떻게 몰려왔는지,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리고 한국 구조팀이 첨단 장비와 뛰어난 실력으로 저를 구해준 과정을요.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산악 안전 접근 방식은 스위스에서 제가 아는 것과는 다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거요. 한국에서는 개인의 기술과 경험만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더라고요. 이곳 사람들은 산을 정복해야 할 도전 과제가 아니라 함께 나누고 보호해야 할 자연 공간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는 걸 느끼며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누가 볼까?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줄까 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도 안 돼서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이 방문했던 장소를 과소평가했던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한국인 구독자들은 제 솔직함에 감사하며 자신들의 설악산 경험을 이야기해줬고요. 그중 하나의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편견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 때 비로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이번 설악산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직업적인 과제나 아찔한 모험이 아니라 제게 겸손함을 가르쳐준 큰 교훈이었습니다. 호텔 방 창문 밖을 바라보니 밤하늘 아래 설악산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산은 당당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알프스와 비교해 더 낮거나 못한 산이 아니었죠. 그저 다른 산일 뿐이었습니다. 제 고정관념 때문에 놓쳤을지도 모를 다른 놀라운 장소들과 경험들이 떠올랐습니다. 내일이면 발목은 여전히 아프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울 것 같아요. 전문가라는 건 모든 걸 안다는 게 아니라 만나는 모든 경험과 사람, 장소로부터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거라는 걸 배웠거든요. 한국의 산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 아니지만 제 커리어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안겨줬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겸손함과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는 데서 나온다는 거요. 노트를 집어들어 스위스에서의 산악 안전 시스템 개선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한국의 접근 방식에서 배울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글을 쓰면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제 제 삶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세상을 더 열린 마음과 눈으로 탐험하는 장이요. 저는 바이럴 영상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대형 출판사 중 하나인 선출판사에서 온 이메일을 보고 있네요. 한국의 산에 대해 책을 써달라는 요청이에요. 그냥 평범한 산이 아니라 등산 좀 해본 사람들도 두 번쯤 고민하게 만든다는 악소리 나는 산들을요. 설악산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메일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가장 도전적인 산길을 다니신 이야기를 써 주실 생각 있으신가요? 저는 살짝 떨리는 손으로 내라고 답장을 쳤습니다. 그 후 몇 주는 한국에 돌아갈 준비로 눈 깜짝할 새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하려고요. 가벼운 재킷이나 평소 신던 신발은 이제 없습니다.
새로 산 장비들을 거실 바닥에 다 펼쳐놓고 하나하나 챙겨봤습니다. 발목을 단단히 잡아주는 등산화, 땀을 잘 흡수하는 옷, 튼튼한 방수 재킷, 등산 스틱, 그리고 비상용품이 가득 들어간 배낭까지. 각각의 물건이 설악산에서 배운 교훈을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저는 또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기본적인 표현들을 연습했죠.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말들이요. 입에 익지는 않았지만 계속 연습했습니다.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게 제가 오를 산들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것 같았거든요. 악소리 나는 산들에 대해 조사하면서 그 산들만의 독특한 도전을 알게 됐습니다. 스위스의 알프스처럼 고르게 뻗은 산이 아니라 이 산들은 각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산은 날카로운 암벽이 많아서 조심히 올라야 하고 어떤 산은 길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빽빽한 숲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산이 계곡 속에 오래된 사찰을 품고 있는데 그곳에선 수백 년간 스님들이 살며 기도해왔대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스위스에 계신 부모님과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보더니 뭔가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엔 좀 차분해 보이네. 엄마가 그러셨습니다. 예전엔 한국 산들이 쉬울 거라고 생각했었잖아. 엄마 말씀이 맞아요. 예전에 저는 이런 산들쯤이야 쉽게 정복할 수 있다고 자신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하고 배워야 할 존재라는 거요. 한국에 다시 돌아온 첫 주는 마치 새로운 세상에 발을 내디딘 기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출판사 담당자분을 만났고 그분이 저를 지역 등산 모임과 산악 가이드들과 연결해 줬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산을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산들의 이야기와 기분, 위험과 아름다움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 선생님이라는 눈가에 주름이 가득한 가이드 분이 제 멘토가 되어 주셨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을 앞에 두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산은 현명한 선생님 같은 존재예요. 스위스 사람이라고 특별히 다르게 대해주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이라고 봐주는 것도 없습니다. 누구든 똑같이 대하지. 저는 산에서 경험한 모든 걸 일기에 적었습니다. 아침 안개 속에서 소나무가 유령처럼 보이던 모습, 심장이 쿵쿵 뛰게 만드는 예상치 못한 암벽 구간, 그리고 등산객들이 물을 채우기 위해 멈춰서는 아름다운 산속 개울까지. 그리고 안전 시스템에 대한 기록도 꼼꼼히 남겼습니다. 산 중턱마다 마련된 비상 대피소, 등산로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구조 비콘, 세밀한 기상 경보 시스템까지요. 각 산마다 저에게 새로운 걸 가르쳐 줬습니다. 북한산에서는 서울의 분주함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도시 사람들이 평화를 찾는 모습을 봤고, 지리산에서는 산이 어떻게 수세기 동안 역사와 문화를 품고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제주도의 유명한 화산인 한라산에서는 산이 자기만의 날씨를 만들어낸다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책은 서서히 형태를 갖춰갔지만 이제는 단순히 등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죠. 제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놀라게 하는 경험을 받아들이는 법에 대해 배우는 이야기로요. 제 바이럴 영상은 설악산에서의 실수를 보여줬지만 이 책은 다른 걸 보여줄 거예요. 한국의 산들이 어떻게 저를 변화시켰는지, 산을 다 안다고 생각했던 제가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을 담을 거예요. 그 첫날 설악산에 섰던 제 모습을 돌아보면 가장 큰 실수는 준비가 부족했던 게 아니라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이제 각 산에 오를 때마다 더 좋은 장비만 챙기는 게 아니라 더 겸손한 마음가짐도 챙겨요. 각 산이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아니까요. 제 역할은 그저 그 이야기들을 잘 듣고 배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